오늘 이렇게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바쁘신 와중에도 유대균 후보님 와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학생 소개부터 일단 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마이크 들고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질문 드릴 봉대초등학교 6학년 김다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곡초등학교 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곡초, 방곡중 학부모회를 맡고 있는 안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반곡초등학교 5학년 박찬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곡초등학교 유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곡초등학교 손예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곡초등학교 오은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정혜윤입니다. 질문은 일단 총 8가지 먼저 우리 기자단에서 먼저 할 거고 그 기자 질문이 끝나면 자유롭게 친구들의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메인 질문이 8개 정도 되는데 이 질문 먼저 하고 나중에 우리 친구들 전부 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원 교육 발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이신가요? 안녕하세요. 강원도 교육감 예비후보 유대균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다혜 학생이 첫 번째 질문을 해주셨는데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교육 발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교육에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사, 두 번째가 학생, 세 번째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옛날식으로 이야기하면 교과서라고 얘기합니다. 교육에 있어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사의 열정이나 헌신이라 생각합니다. 그 교사가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면 학생들도 도움이 되고 또 학교의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래서 학교 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 교육관과 차별화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의 차별화는 몇 가지로 좀 나눠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교육부에 좀 근무를 했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교육정책을 9년 동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는 걸로. 국가교육정책도 아주 다양하게 했습니다. 초중등교육정책, 교육복지정책, 또 교육과정정책, 교과서정책, 학교정보공시정책, 심지어 우리 미국,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을 대응하는 동북아 역사 대응 정책까지 총괄을 했었거든요. 그것은 큰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제가 이렇게 좀 차별화된다 이러면 아마 좀 남다른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남다른 경험이라고 하는 건 한 가지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외국에 세웠던 홍콩 한국국제학교에서 3년간 근무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찍이 국제적인 감각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 한국에서도 제가 혼자서 한 학교를 운영하는 우리 단급 학교라 그러는데 조금 교과목으로 얘기하면 40과목을 내 혼자 가르쳐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여기가 원주니까 여기 반곡초등학교 교장으로 있었는데 한 40학급 넘잖아, 그죠? 제가 있을 때만 해도 1,300명 학생이 넘었으니까 네. 큰 학교에서 근무해 본 경험도 있고 그 아주 작은 학교에서 아주 큰 학교에서 이런 경험들 또 한 가지 더 소개를 한다 이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교육 행정을 할 때 전문직이라고 표현해요. 장학사, 연구사, 장학관, 연구관. 제가 18년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정책,
뭐 교육 시체 이런 걸 18년 동안 해왔다는 거죠. 이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소개한다 이러면 저는 중학교 다니면서 교사가 돼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 교육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데 저희 다닐 때만 해도 고등학생 되면 다 대입에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비고사, 그때는 예비고사인데 예비고사 준비하느라고 막 그럴 때 저는 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래 마음 먹으니까 교육학 책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 그때 본 책 중에서 이렇게 기억나는 건 뭐 루소가 쓴 에밀이라고 하는 책, 뭐 이런 책들이 생각나는데 중학교 다니면서 나는 교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교사가 되려면 동화책도 알아야 되고 교육학도 알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 그런 책을 중학교 다니면서부터 읽은 기억이 나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차별화 얘기했으니까 어려서부터 교육에 대해서 좀 남다르게 고민하고 생각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강원도 교육과정 중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육과정 중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질문하셨는데 교육과정은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가 목표, 교육 목표. 두 번째가 교육 내용. 세 번째가 교육 방법. 네 번째가 교육 평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목표, 내용, 방법, 평가가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여서 국가의 교육 설계도, 학교의 교육 설계도라고 하는 교육 과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 교육에서 교육 과정을 내가 보면 허점이 한 군데가 있는데 제일 큰 허점이 뭐냐 하면 평가 영역입니다. 그 평가 영역은 2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수행평가라는 것. 수행평가 다 해보셨죠? 네. 또 한 가지는 지필평가라는 것. 이 2가지가 어울려서 평가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원도 교육청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 보면 수행평가는 굉장히 장려를 해요. 그런데 지필평가는 경쟁교육, 줄세우기 교육 이래서 좀 등한시하고 좀 좋지 않은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기초 학력이 떨어진 것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생각들어요? 코로나 시대에 기초학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긍정해요? 왜 떨어진 것 같아요? 학교에 안 가다 보니 맞아요. 예. 학교에 안 가서 그래요. 학교 안 가서. 학교를 가면 괜찮아. 그죠? 그러면 학교를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혼자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자기 혼자 공부를 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원격 교육하는 사이버 가정학습 연구학교를 지도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면 집에서 혼자 공부하라는 거죠. 혼자 공부를 하라고 시켜놔 보니 어려움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고민했는데 그때 고민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집에서 공부를 하려면 혼자서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모르면 안 되잖아. 두 번째 방법은 혼자서 공부하다가 모르면 선생님한테 물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선생님한테 묻고 답하는 쌍방향이라 그러죠. 그런데 친구들은 집에 있고 선생님은 학교에 계시고 이게 쌍방향이 되려면 거기에 따른 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혼자 공부하려면 뭔가 공부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돼. 이 콘텐츠 내지는 학습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쌍방향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원격으로 공부할 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뭘 해야 될지 오늘 얼만큼 하고 내일 얼만큼 하고 무엇을 하고 이걸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코로나 때 교장 선생님으로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으로 있을 때 우리 선생님들께 그렇게 부탁했어요. 일주일에 하루는 가정 방문을 하든 학생들이 코로나에 저촉되지 않는 방역을 해서
학교에 오게 하든 오늘 배울 내용은 요거, 내일 배울 내용은 요거 이렇게 알고 가게 했어요. 그래서 학습할 수 있는 거리가 뭔지 준비물이 뭔지 해가지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학생들이 일주일 동안에 내가 공부할 내용이 뭐다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집에 가서 공부를 하고 선생님은 그것을 전화로 하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줌을 많이 썼으니까 줌을 통해서 확인하니까 이게 집에서 하든지 학교에서 하든지 소통이 원활해지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집에서 그는 공부를 그렇게 했어. 학습을 그래 했어. 얼마나 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결국은 알아보게 되는 거는 평가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평가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요걸 해라. 이번에 학습지 준비할 때 내줬으니까 그걸로 평가해봐라. 그러면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게 확인이 되니까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확보돼서 유지되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코로나 시대에 기본 학력이 떨어지고 기본 기초학력도 떨어지고 또 때로는 교육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많은 시설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기구 또 학습 콘텐츠 이런 것들이 구비가 돼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이제 이런 감염병이 많으니까 꼭 챙겨가지고 준비가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공약 중 가장 이벤트 있는 공약은 무엇입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학교에 가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 왜 가는 거예요? 공부하러 가는 거지, 그죠? 근데 공부가 재미있어요? 아니요. 재미없어요? 네. 아유, 나도 재미없어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게 엄청 어려워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공부하는 게 재미있어요? 좀 힘들죠? 근데 공부하는 것 중에 제일 힘드는 게 뭐예요? 그냥 공부만 하라 이러면 괜찮잖아요. 나중에 시험을 치면 골치 아프잖아, 그죠? 학교 가서 제일 하기 싫은 게 사실 공부인데 선생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제 큰딸이 하나 있는데 큰딸이 뭘 했냐면요. 미용을 했어요. 미용을 일했는데 미용을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도 미용 다니고 자격증을 따서 지금 샵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할 때 내가 이래 보니까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나 하면 5시에 일어나더라고요. 미용 배우는데 5시에 일어나서 가가지고 늦을 때는 11시에 막 와요. 저는 선생님은 아니 미용 뭐 그거 쉽게 할 거 아니야 그래 생각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선생님이 여기 방곡초등학교 일에 있을 때 양공부가 있잖아요. 양공부 선수들이 메달을 따려면 엄청 노력하더라고요. 하루에도 활 쏘는 것을 한두 번 해가지고 해서 메달 딸 수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활 쏘는 사람끼리 경쟁을 하더라고요. 운동선수가요, 프로가 되려면 진짜 피나는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제일 수월한 게 뭐냐 물어보니까 공부하는 거래. 공부를 하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학교가 뭐 하기 싫은 게 뭐예요? 공부잖아, 그죠? 그러면은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때야 될까요? 공부를 좀 시키고 싶잖아요.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하기 싫어. 이게 잘 조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조금 불만스러운 게 뭐냐면 강원도 교육청에서 사랑을 받아본 아이들이 나중에 사랑을 받는다. 지금 행복해야 나중에 행복하다 이래가지고 교육청 이름을 교육청이라 하지 않고 행복청이라고 딱 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그게 불만이에요. 행복청이라 해서 조금이라도 힘들어도 안 하고 귀찮아도 안 하고 어려워도 안 하고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힘들어도 해보고 어려워도 해보고 그래서 한번 해가지고 성취감을 맛보고 새로운 거 도전해보고 이걸 심어줘야 된다 생각해요. 지금 이제 임팩트 있는 공약 물었는데 사실 임팩트 있는 공약이라기보다 저는 강원도 행복청이라고 이름 지은 거를 강원도 교육청으로 되돌려 놓고 싶어요. 그것을 굳이 임팩트 있는 굳이 그것을 위해서 다양한 5가지 분야에 제가 25가지 영역 100개의 과제를 정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학교가 학교다워야 된다. 교육이 교육다워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원도 행복청으로 가면 안 된다. 강원도 교육청으로 가서 교육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혁신도시법 제25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에 자율학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율학교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율학교 개념이 조금 어려운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지금 우리 여기 원주에서 배우는 학생들하고 원주에서 5학년, 이름은 국영수사과 이렇게 배우잖아요. 저쪽에 있는 강릉에 있는 학생들도 그렇게 배웁니다. 서울 학생들도 그렇게 배우고 저 전라도에 있는 학생들도 똑같은 교과목을 똑같은 시간 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배웁니다. 그런데 자율학교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제가 안산에를 한번 가봤어요. 그 학교는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같이 똑같은 공립학교인데 전교생이 다 다문화 자녀예요. 100%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다문화 자녀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엄마나 아빠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너무 떨어져. 실력이 떨어져. 그럼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처럼 교육과정의 정해진 과목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는 걔네들 수준에 맞추어서 좀 낮추어서 가르쳐야 돼. 예를 든다면 5학년 수준이면 실질적으로 5학년 수준인데 실력이 너무 떨어져서 3학년 애들 수준으로 가르쳐야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때는 교육청에서 그 학교는 학습 부진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장 선생님이 재량을 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자율학교를 정해서 학습 부진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자율학교예요. 조금 다른 설명드리면 우리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여기 원주 공고도 있는데 이런 학생들은 나중에 산업체 근무하고 그러거든요. 일자리를 취업하기 위해서. 그러면 산업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맞추는 교육을 해달라 하고 학교장에게 권한 부여를 해요. 그게 자율학교예요.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이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어떤 소질이나 적성에 맞추어서 교장 선생님이 자율권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운영하세요. 이게 자율학교거든요. 조금 다르죠, 차이가. 그런데 지금 이제 혁신학교 얘기했어요. 혁신학교. 아니죠. 혁신지구. 우리 여기 원주가 혁신지구. 지금 13개 기관에 들어와 있어요. 그죠? 13개 기관이 들어와 있는데 13개 기구를 가만 보면 교장 선생님도 저도 그렇게 여겨져요. 옛날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저런 공공기관은 신도 부러워하는 직장, 신도 가고 싶어하는 직장. 그게 지금 우리 여기 혁신도시에 와 있는 그런 공공기관들이에요. 아, 대단해요. 그런데 여기 대표적으로 신평원이 있어요. 신평원은 이렇게 그 신평원에 입사할 때 사람들을 어떻게 뽑나 하면 보통 매년마다 사람을 뽑는데 4가지 정도 뽑더라고요. 행정직도 뽑고 전산직도 뽑고 연구직도 뽑고 심사직도 뽑아요. 그런데 이게 심사직을 예를 들어서 뽑는다 이러면 여기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간호사 자격이 있어야 돼요. 시험 치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자율학교를 정해가지고 간호사 자격 치는 학교 그렇게 특성화돼서 교육시킨다? 그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심사하는 이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신평원에서는 이렇게 그 약 있잖아요. 약, 우리가 먹는 약, 감기약 같은 걸지라도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거든 외국에서 개발된 거든 그 약이 이래 들어오면 그 가격을 여기에서 결정해요. 그리고 그 가격이 누구누구 손을 거쳐서 팔리면 입에 들어간 사람이 무조건 부작용이 생겼다 이러면 그걸 다 뒷조사해서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이 기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영어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영어 못하면 못 들어가요. 그런 심사직, 연구직에는. 그러면 영어를 어느 정도 수준 해야 되느냐. 아예 모르는 사람 아예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자율학교를 정해서 영어만 강조하는 학교,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자율학교의 성격하고 그 혁신도시에서 혁신도시법에서 요구하는 그 법조항은 이제 우리 여기 원주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서로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 지역은 맞는 지역이 있는데 하여간 자율학교 지정에 대해서는 교장 선생님, 내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좀 있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대신 우리 지역 인재들을 이렇게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채용할 때 지금 일정 프로테이지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우리 자체에서 이렇게 경쟁하는 거니까 그런 것이 오히려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요. 고교 학점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교 학점제는 교과 내신 절대평가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현행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방식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고교 학점제와 수능이 양립하는 대입제도 변화에 강원도 교육 정책을 어떻게 준비할 계획이신지요? 고교 학점제하고 수능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우리 이제 초등학생들이 주로 이래 있으니까 학생들을 조금 이해하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국어, 수학, 과학 이런 교과목 있죠. 그죠? 그건 아까 소개한 것처럼 전국이 다 배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전국이 다 똑같은 거 배우니까 시험을 쳐도 똑같은 시험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대학 입학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을 쳐요. 그게 수능입니다. 그런데 고교 학점제는 여러분들 방과 후 활동 하고 있죠. 우리 친구는 어떤 과목 신청한 거 있어요? 저는 안 했어요. 미처 못 알아들었어요. 저는 아직 신청 안 했어요. 신청 안 했답니다. 네. 신청 안 했다. 내가 여기 보니까 방곡초등학교 있을 때 방과 후 활동을 80개 넘게 개설을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방송 댄스도 신청하는 친구도 있고 생활과학 신청하는 친구도 있고 또 미술 쪽, 음악 쪽 다양하게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예를 들어서 기타를 신청한 친구하고 방송 댄스를 신청한 친구가 있는데 둘이 이렇게 비교가 될까요? 참 어렵잖아, 그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선생님이 방송 댄스 하느라고 대회에 참가한 거, 연습한 거, 그것을 위해서 노력한 것들이 쭉 기록돼야 될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희망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사실 고교 학점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둘 다 이제 대입제도하고 연계해서 이야기를 하면 수능같이 국영수 이런 거 시험 치는 거, 시험 쳐가지고 이렇게 균형하는 거는 누구나 시험 결과가 딱 나오면 공평해, 그래, 인정해, 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희망하는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공정하게 했어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다 보니 거기에 좀 어려움이 생기는데 더 그런 것은 수능은 지금 이야기하는 고교 학점제처럼 자기가 희망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정해진 교과목이 있으니까 거기에 피나는 노력을 해서 점수를 높게 따야 돼요. 노력이 필요해요. 물론 이것도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하고 수능하고 고교 학점제가 서로 영역이 달라요. 방과 후 활동하는 건 자기가 원하는 걸 하다 보니까 자기 원하는 거라서 심취해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 공부하는 건 아까 여러분들 힘들다 어렵다 그래 얘기했지만 공부하는 것도 거기에 열심히 해야 돼요.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 우리 강원도 학생들은 그럼 어떻게 대학을 진학하느냐? 90% 이상이요. 수시로 전형을 해요. 아까 이야기한 수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야기한 자기가 원하는 그런 내용을 공부해서 이른바 내신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스토리 그런 걸 종합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가는 게 90%가 넘어요. 그러면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이른바 수능 정시라 그래요. 정시에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초 실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많이 떨어져요. 전국적인 평균은 어떻느냐? 전국적인 평균을 제가 보니까 한 70% 남짓 수시로 가는 추세예요. 그리고 30% 남짓 정시로 가는 추세예요. 그런데요, 교육부에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발표를 하고 있나 하면 정시를 옛날에는 30% 들어가는 걸로 기준을 잡아놨어요. 그러다가 정시를 이번에는 40%로 올렸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는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강원도 학생들에게는 좀 위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 교육 정책은 수시는 수시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재능이나 기능이나 있는 학생들에게 그런 학생들이 대학 가려고 하면 이른바 스토리가 탄탄하게 짜여질 수 있도록 지원을 따로 해야 됩니다. 정시는 정시대로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 면학 분위기, 서로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상당히 고차원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런 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초등학생이니까 내가 이해한다고 시킨다는 측면에서 길게 설명을 했는데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거를 우리 도교육청에서 내가 교육감이 된다면 적극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할 겁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현재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중앙으로부터의 분리,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분리가 원칙이나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 제31조 사항에 나타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원리는 교육 행정과 일반 행정의 분리를 주장하는 학자와 통합을 주장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서로 달리 해석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떤지 너무 궁금합니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일반 행정, 교육 행정 분리와 통합 문제인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원주 학교에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원하는 게 원주 교육청에서 하는 건가요? 원주 시청에서 하는 건가요? 교육청. 원주 교육청.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죠? 시청에서 하지 않죠? 네. 시청에서 하는 일은 일반 행정,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교육행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교육행정을 하는 곳과 일반 행정하는 곳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나누어져 있잖아, 그죠? 우리나라는 현재는 나누어져 있어요. 옛날 과거에는 붙어 있었어요. 근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은요, 붙어 있어요. 시청 속에 교육청이 들어가 있어요. 중국도 그렇게 돼 있어요. 미국 같은 데는 나누어져 있는 데도 있고 분리된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교육행정은 교육청에서, 일반 행정은 시청에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게 옳으냐, 어떤 게 나쁘냐, 어떤 게 좋으냐 참 평가하기 어려워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통합으로 이래 했었는데 지금 분리하고 있으니까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합을 하든 분리를 하든 결국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미래 세대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분리형으로 되어 있지만 분리된 상태에서 하여간 더 학교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정책적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제 또 이번에는 더 소규모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학교에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 학교에 다니니까 교무실이라고 있지요. 거기는 선생님들이 주로 계시죠. 그런데 선생님 아닌 분들이 계시는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학교에 뭐 이렇게 뭐
물건 사주고 뭐 이런 기관이 있어요. 행정실이라는 게 있어요. 기억나요? 이렇게 교육 활동을 하려고 하면 교육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서 행정 지원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학교가 너무 재밌는 게 교육을 하는 사람은 주로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행정을 하는 분들은 주로 주무관님들이세요. 이 두 부분이 서로 협조 관계가 잘 되면 학교가 잘 돼요. 그런데 두 부분이 막 이렇게 다투고 이러면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이게 통합이냐 분리냐 하는 걸 학교 내로 국한해서 한다면 학교 내에서 선생님이든 주무관님들이 서로 협력하는 관계, 그런 어떤 조직 풍토를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잘 이루어지면 학교가 발전해요. 그런데 이게 삐걱대면 학교가 발전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그런 부분도 부가적으로 있다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일단 주요 질문에 대해서 했고요. 제가 부가적으로 또 질문을 드리자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존 교육관과의 차이점, 이게 삼선원에서 전혀 물러나는 것인데 이 기존 교육감과의 특별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교육감. 그렇죠. 예전 제도하고 분명히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삼선이 다 끝나서 이제는 출마를 하지 못하고 새로운 제도로 일단 들어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제도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제도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있는지 있으시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의 제도가 바뀌는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국가의 교육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이라는 건 반복해서 얘기하면 우리나라 모든 초중고등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제시해주는 나침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시한 것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사람은 창의 융합 인재라 그래요. 이것은 시대마다 달라요. 시대마다. 옛날에 선생님이 조사를 해보니까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시대는 어떤 사람이 인재냐? 정직한 사람이래.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막 돌아다녔어요. 등불을 들고. 사람들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왜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녀? 그러니까 이 사람 보고 물었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대낮에 등불 들고 혼자 막 돌아다니냐? 이러니까 정직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랍니다. 좀 웃기죠, 그죠? 그런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존경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직한 사람이 인재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았는데 당나라 때는 어떤 사람이 인재냐 하면요, 신언서판이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신체 튼튼하고 말 잘하고 그다음에 글씨 잘 쓰고 판단력 있는 사람을 인재라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창의 융합 인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창의 융합 인재인데 조금 전에 얘기한 설계도에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붙였어요. 뭐를 붙였냐면 주도성이라는 말을 붙여놨어요. 그 주도적인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 혹은 도전하는 역량, 이런 걸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교육 과정에 핵심 개념으로 심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한다 이러면 창의 융합적인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기대하는 거죠. 또 하나는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가 설계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이제 몇 가지 어려운 문제를 봉착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냥 두 가지 소개하면, 하나는 우리나라의 문제인데 너무 아이들이 적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저출산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우리 춘천 여기 원주만 해도 방곡초등학교 학생들 많잖아요. 또 봉대초등학교도 학생들 많잖아요. 문제가 안 돼요. 군 단위에는요, 학생들보다 선생님이나 교직원이 더 많은 학교가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애들이 없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저출산 되는 것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노령 인구가 너무 높아져 가지고 그만 지역마다 어떤 이렇게 소득이 적다 보니까 결국은 농촌하고 도시하고 차이가 너무 커져 버렸어요. 이것을 교육에 접목을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우리가 이러한 어떤 국가적인 문제까지를 감안해서 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강원도 전체적인 현상으로 보면 아까 소개한 것처럼 기초학력이 너무 떨어져요. 기초학력이 어느 정도 떨어지냐면 1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 이른바 사마레스라 그래요. 읽고 쓰고 말하기를 못해요. 이거는 아주 심각해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읽고 쓰고 말하기라고 하는 건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10명 중에 1명이라고 하면 이거는 교육을 안 했다는 뜻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비율이 높은 거예요. 기초학력이. 그게 기본 학력으로 따지면 기본 학력은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거는 3학년이면 3학년 수준의 학력, 6학년이면 6학년 수준의 학력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통계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원주에 교장 선생님으로 있을 때 이웃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 들으니까 840명 전교생을 가지고 했는데 700명이 넘게 기본 학력, 해당 학년 학력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요. 교장 선생님도 이렇게 교육감 후보자로 나가려고 해서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서 우리 학생들 학력, 기본 학력, 기초 학력 진짜 높여야 돼요. 이것들이 어우러져야 되는데 미래 어젠다, 미래 장의 융합인간 이런 키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설이나 환경, 설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이런 것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되고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공감하는 부분이긴 한데 평가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평가에 제일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으면 원인과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수행평가 지필평가에 대해서 문제점은 후보자님처럼 많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원인과 대책을 말씀드리자면 어떤 게 있을지.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에 대해서 대책은 일단은 강원도 교육청에 강원도형 평가를 잘 하기 위한 평가지원센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평가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 확보에 주력할 겁니다. 기초학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해야만 돼요. 이거는 모든 학생들에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개별적으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 학력을 하기 위해서는 학업 성취도 평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학업 성취도 평가도 전수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100점 만점에 40점 이하 되는 학생들을 찾아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학교별로 지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평가 문항도 개발되고 그걸 위해서는 조금 전에 소개한 것처럼 평가지원센터에서 역할을 하도록 할 겁니다. 보면 5번 문제, 5번에 대한 답변도 아마 같은 맥락일 것 같은데 행복청에서 교육청으로 명칭을 바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행복청이라고 하면 아마 기존에 있는 교육감이 주장했던 게 민주시민교육하고 마을교육공동체인데 그거를 강조한 교육에서 이제 교육청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학교에 대한 교육을 강화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건지도 추가로 궁금합니다. 네.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민주적인 자질을 키우는 겁니다.
민주적인 자질을 키우는데 기존에는 이게 조금 편향된 어떤 성격의 민주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제 생각은 더불어 사는 사회에 참된 민주시민 조금 더 확장한다면 글로벌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민주시민의 역량을 같이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민주시민교육이 우리 교육의 행복청이라는 말이나 교육청이라는 말을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되고 참된 민주시민이 되려면 교육의 가치가 구현되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민주시민이라고 하는 거는 귀찮아도 안 하고 아까 소개한 것처럼 어려워도 안 하고 그게 아니고 귀찮아도 할 수 있고 새로운 것 도전할 수 있고 성취감 맛보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귀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중에 한 요소가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이야기하는 마을교육 공동체 문제는 아까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나라는 분리형으로 돼 있어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교육청 자체만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해요. 절대 교육청 혼자만으로는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자체하고 협력해야 돼요. 지자체하고 협력하려면 여기에 마을교육 공동체가 반드시 서로 협력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역사회하고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학교하고가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고 서로 밀어주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참 여러분들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옛말에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이 필요하다 그러죠. 우리나라 한자에도 아이동자라는 게 있는데 아이동자가 설립자 밑에 마을 리자를 써요. 그 설립자라고 하는 건 세운다 이런 뜻이고 마을 리자는 마을이란 뜻이에요. 마을에서 세워줘야 그게 아이동자를 형성하는데 제대로 된 아이를 키우려면 아이동자의 그 선조들의 생각이 지금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동자도 마찬가지 개념으로 마을에서 키워줘야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져요. 네, 다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보면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의 분리나 아니면은 그 통합에 대한 질문과 일맥상통한데요. 이 마을교육 공동체 아까 후보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학교, 그 다음에 일반 행정, 자치행정과 교육행정, 그 다음에 마을 주민들이 하나로 어울려져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상 일반 행정과 이 교육행정이 사실상 융합이 안 되다 보니까 각자 동상이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는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일반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교육행정과 그 다음에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교육행정들이 같은 조직 내에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안 될 것인가 라는 질문도 일단 들어왔었거든요. 어떤 거냐면 장학사님과 그냥 집안 행정직으로 있는 분들의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다르다는 것이죠. 다르다 보니까 마을이나 학교에서의 그 차이를 이렇게 해줄 조직이 없다 보니까 힘들다 이런 얘기죠. 마을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생각하시는지.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한 가지 관점은 학교 내에서의 행정하고 교육하고는 요거는 학교장에게 권한을 부여해주면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일반 행정인 시청하고 교육행정인 교육청하고는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교육부에서 내가 우리나라 전체 돌봄 정책을 총괄했어요. 돌봄 정책을 총괄하다 보니 학생 한 명을 놓고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시청 쪽에서 관할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써먹고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아카데미에서도 써먹고 또 학교에 오니까 초등돌봄교실에서도 써먹어요. 그 한 학생에게 세 군데에서 지원을 해요. 확인을 해보니까 서로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실국장 다 모았어요. 회의를 했어요. 회의해가지고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어놨어요. 그리고는 시군구에 우리 원주교육청에 운영협의체를 만들고, 운영협의체에는 각 지역에 있는 돌봄 담당자, 시청에 있는 돌봄 담당자, 그 다음에 읍면 동사무소에 있는 돌봄 담당자까지 다 모았어요. 그래서 회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서로 소통이 되더라고요. 정리가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범정부 최고의 정책으로 초등돌봄 정책이 선정됐어요. 그 일을 제가 했었어요.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이 분리가 우리는 돼 있잖아요. 그동안에 소통이 거의 없어요. 그동안에 서로 이해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교육, 이건 교육청에서 알아 하는 거. 일반, 이건 우리가 하는 거. 이런 인식이 강했어요. 이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통의 창구가 필요해요. 이 소통 창구는 처음에는 쉽지 않아요. 반복해서 모이면 서로 간에 이해하게 되고 서로 공조하게 되고 정보를 공유하게 되고 그러면은 서로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게 돼요. 그렇게 만들어주면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의 서로 협력 관계는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답변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고요. 이 질문이 끝나면 친구들이 자유로운 질문이 들어갈 거예요. 마지막이 조금 어려운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대입에 관련된 교육 정책이 지금 확정이 안 됐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교 학점제와 수능이 사실상 다른 제도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딱 답을 내려줘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지금 두 개를 지금 혼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강원도가 학력 수준이 최하위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외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가실 건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대입이 사실상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다 결정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인데 이 제도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게 맞을까 후보님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민병희 교육감님 체제에서는 교육 철학 자체가 평준화 정책이거든요. 평준화 정책인데 저도 교육의 가장 기본, 학교의 존재 이유, 국가의 책무성이라고 하면 기초학력을 확보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소개한 것처럼 기초학력이 너무 엉망이잖아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 돼요. 이것은 아까 소개한 것처럼 지원센터를 만드는 게 그 대안이 되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래요. 현재 강원 교육은 총체적으로 지금 부실해요. 지금은 학력 관계만 얘기했죠. 학력 말고 선생님들이 일하도록 하려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제도를 인사정책이라 그래요. 인사정책 너무 엉망이에요. 우리 학생들 앞에 그 말을 이렇게 꺼내기는 좀 어려워서 그런데 너무 이렇게 편향적이고 너무 자기 편만 하는 그런 이상한 인사정책을 써서 교육이 잘 되려고 하는 노력들이 약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아까 미래인재는 장의융합인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장의융합인재가 되려면 장의융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이 구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제대로 된 과학관 하나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교육 환경이나 교육 시설이 미래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어요. 교육 환경 문제도 그런데다가 이번에 교육을 위해서 돈 쓰는 거 있어요. 교육 재정이라 그래요. 재정 문제도 이상한 데 많이 써요. 이것이 진짜 학교를 지원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출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면 그것에 대해서 재구조하고 뭐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들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교육 정책, 교육 인사, 교육 환경, 교육 시설, 교육 지금 소개한 그런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꿈을 키우기 위해서
소질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학생들이 진짜 꿈을 키우고 교육의 가치를 구현하려면 이게 손볼 때가 많구나. 그러나 우선적으로 손볼 때는 사람을 제대로 바꿔야 되겠다. 교육 열의를 가진 사람을 교육 정책을 입안하도록 하고 교육의 성과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을 그 지역의 책임자로 세우고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오랜 시간 일단 후보님이 성실하게 잘 답변해 주셨고 명쾌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좀 어려운 질문을 했다면 이제는 학생들이 진짜 밀착적인 질문을 돌아가면서 자유롭게 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후보님도 편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친구 이렇게 돌아갈 거고 만약에 질문이 없다고 하면 여기 나온 질문 중에 하나를 해주시고 만약에 여기 없는 내용도 질문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질문하도록 할 테니까 돌아가면서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교육감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그 교육감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교육감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교육감이라고 하는 거는 교육 행정을 일하는 것인데 옛날에 선생님이 그 대학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중국 유학생이 왔어요. 이 유학생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꿈은 대학 가는 거였답니다. 중국에서 대학 가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막상 대학을 딱 들어가니까 꿈이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꿈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희망도 사라지고 사는 게 재미없고 뭘 어떤 것도 하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어서 우울해지더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교육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러면 이 교육감이라고 하는 자리는 봉사하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거든요. 누리는 자리가 절대 아니에요. 강원도 애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교육감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라면 진짜 참된 학생들을 가르치는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남을 배려하고 인재를 양성한다 이러면 인재 양성하는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으로도 할 수 있고 의사로도 할 수 있고 뭐 변호사로도 할 수 있고 장사를 해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직업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꿈 자체를 교육감이 되고자 하는 꿈, 판사나 검사가 되고자 하는 꿈 이것보다도 사회에 공헌하려고 하는 꿈, 남을 도우려고 하는 꿈, 이웃을 도우려고 하는 꿈, 인재를 키우려는 꿈 이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학원에 가지 않아도 학교 교육 과정으로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똑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똑똑한 사람일까? 똑똑한 사람이라면은 좀 지혜가 많이 머릿속에 든 사람? 그것도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아니면 또 다른 차원으로 재능이나 기술이나 어떤 기능이 좋아가지고 뛰어난 사람? 그것도 똑똑한 사람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성품. 저 사람은 참 성품이 좋아. 남을 수용도 잘하고 배려도 잘하는 어떤 인간 댐댐이가 된 사람? 요걸 세 가지로 나누면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 참, 그죠? 어떤 게 똑똑한 사람이냐? 그런데 아까 소개했죠. 미래 인재는 창의 융합형 인재, 자기 주도성을 가진 창의 융합형 인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학원에서 만약에 그런 창의 융합적인 인재를 키울 수 있다 이러면 똑똑한 사람 키울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학원에 가면 주로 이제 학습,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 그런 쪽으로만 한다 이러면 창의 융합형 인재 조금 거리감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런 차이라고 봅니다. 계속 들어가면서 다요? 네.
전 패스해도 되죠? 네. 코로나로 결석이 많은데 출결 시스템을 전산화할 수 있는 것은 없으신가요? 요건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결석하잖아요. 그럼 학교에 나이스로 바로바로 매일매일 입력하게 돼 있어요. 전산화가 돼 있다. 네. 혹시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거나 부탁하고 싶은 것 또는 바라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잠깐만요. 다시 어떤 질문?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거나 부탁하고 싶은 것 또는 바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게 어떤 질문인지 내가 미처 자기가 적은 거예요. 학생들한테 부탁하거나 바라는 거. 학생들한테 부탁하거나 바라는 것. 우리 학생들에게 부탁하거나 바라는 것은 진짜 이렇게 학교를 어려서부터 이래 다니잖아요. 어려서부터 학교 다니는데 학교 생활에 좀 충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교 생활에 일단 충실하는 게 좋고, 또 누차 이야기하는 거지만 집에서 부모님들이 이야기할 때 잘못되라고 얘기하는 건 없어요, 사실. 그런데 부담될 때는 많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러면 부담될 때 많아요. 이제 그럴 때마다 좀 이렇게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이러는 것들이 좋은데,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 다 초등학교 때니까 초등학교 때는 요거 하나는 좀 꼭 권하고 싶어요. 책을 많이 읽으세요. 초등학교 때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 딱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한다 이러면 초등학교 때는 하여간 책을 많이 읽는 것을 권하고 싶어요. 내가 여기 방곡초등학교 교장 스님으로 왔잖아요. 오자마자 첫 번째 고친 게 뭐냐 하면 사실은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오자마자 리모델 싹 해버렸어요. 처음에는 들어가니까 막 좀 이건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창고 같았어요. 내가 느낀 거는. 그런데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학생들이 되게 기분 좋아했어요. 공간은 좁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하여간 제가 꼭 이렇게 권하고 싶은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하나 꼬집으라면 책 좀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독서 교육이 많이 저조해지고 있는데 전학년 독서 교육에 대한 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지금 독서 교육은 아주 방법이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방법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던 거는 필독 도서라 해서 꼭 읽었으면 좋겠다는 책을 권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것 말고 뭐 독후감 대회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내가 여기 방곡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있을 때만 해도 우리 강원도에서 독후감 대회 하잖아요. 그러면 방학 동안에 책 읽어가지고 이렇게 독후감 대회 제출하고 이랬잖아요. 그때만 해도 입상자들의 한 40%는 우리 학교 애들이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독서교육 관계는 지금 학교마다 모두 도서관이 거의 다 구비가 돼 있어요. 구비가 돼 있는데 지금은 독서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소홀한 건 아니에요. 요 문제는 지금 학교마다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따로 정책은 준비하고 있어요. 요거는 아까 소개한 것처럼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은 하여간 책을 좀 많이 읽길 바라요. 내가 책 읽는 아이들 이래 보니까 1년 동안에 800권 넘게 읽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예, 진짜 대단하다 생각해요. 우리 어떤 친구는 어려서부터 책하고 이래서 하는데 책하고 가까이 있는 친구들은 절대 실패하는 게 없어요. 예. 그거는 여러 가지로 하여간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는 교육청에서 기본적인 틀은 이래 독서 정책을 세우지만 결국은 이루어지는 건 단위 학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학교에서 침투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겁니다. 대신 이제 저도 교장 선생님으로 있을 때 동화책을 친구들이랑 이렇게 읽으니까 동화구연이라 그러죠. 읽으니까 학생들이 대단히 좋아하고 그런 경험은 있어요. 그건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 정도로 소개할게요.
행정 업무가 많아 학생들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요거 이제 선생님들이 그 행정 업무가 많다 그래요. 선생님들이 행정 업무가 많다 그랬는데 옛날처럼 많지는 않아요, 사실. 옛날처럼 많지는 않고 지금 행정 업무가 사실 선생님들한테는 행정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기본적으로 교육 행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딱딱 잘라져요. 요거는 맞다, 요거는 틀리다. 아주 명확해요. 그런데 교육은 안 그래요. 교육은 잘못된 행동이 있어도 선도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교육과 행정이 늘 싸우고 있어요. 아까 선생님들이 있는 교무실하고 행정을 하고 있는 주무관님들하고 늘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서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그거는 행정을 좀 알아야지 나중에 교감도 되고 교장도 될 수 있어요. 모르면 안 돼요. 현재로는 옛날처럼 그렇게 행정 업무가 많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지만 진짜 과도한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서로 선생님들이 역할 분담을 해서 학교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좀 이렇게 정리가 되리라고 봐요. 교육질의 향상 대책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교육 질의 향상 대책은 지금 교육이 높아지려면 결국은 아까 소개한 것처럼 선생님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애를 써야 돼요. 요걸 위해서는 내가 한자를 하나 소개하고 싶어요, 사실. 어떤 한자는 하면 줄탁동시 한번 따라 해볼래요? 줄탁동시. 이게 뭔 뜻이냐면 병아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달걀 속에서 며칠 동안 21일간 있는데요. 그런데 병아리가 나올 때 그 닭알 속에서 달걀 속에서 병아리가 톡톡 쫀대요. 그것을 줄이라 그래요. 줄 한자로. 그러면은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밖에서 톡톡 두들긴대요. 그걸 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병아리가 쪼을 줄, 그다음에 어미닭이 쪼을 탁, 한자로 그렇게 써요. 이것을 동시에 한다는 거예요. 교육의 질이 높아지려면 우리 친구들이 궁금한 것도 쪼아보고 모르는 것도 쪼아보고 알고 싶은 것 쪼아보고 뭔가 호기심도 갖고 그때 선생님들이나 어른들이 같이 맞장구 쳐주고 같이 이해해주고 줄타기 서로 동시에 이루어지면 그러면은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선생님이 서로 줄탁 동시가 될 수 있다 이러면 서로 호응이 된다 이러면은 아마 교육의 질 높이는 거는 어렵지 않지 않느냐. 메타버스를 이용한 수업은 언제쯤 가능해질까요? 어떤 수업이요? 메타버스를 이용한 수업. 그 지금도 가능해요. 메타버스 이용하는 건 지금도 가능한데 그거는 조금 더 우리가 메타버스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가상 공간 만드는 거거든요. 가상 공간 만들어서 뭐 이렇게 토론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도 가능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좀 더 고차원적으로 어떤 실험 실습 내지는 어떤 시설 방문 이런 거 한다면 그 해당 기관에서 그런 콘텐츠를 좀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토론하고 또 논의하고 이런 것들은 현재도 가능해요. 예. 저는 자율 토론이 애들이 되게 가벼운 질문을 해줄 줄 알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유대균 교육감 후보님이 나중에 교육감이 되면 사실상 만나기가 힘들어요. 근데 지금은 후보자시고 하니까 이렇게 편하게 만들 분들 이렇게 만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교복 자유로 하나요? 교복 편하게 입고 싶어요. 밥 맛있게 먹고 싶어요. 아니면 등교 시간 좀 조정해 주세요. 이런 질문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오늘 가면 사실상 만나기 힘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혹시 학교에서 불편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꼭 내가 질문을 하고 싶다. 여기 없는 거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분 이렇게 손들어 주시면 내가 발언권을 제가 드릴게요. 그 이제 메타버스 얘기했으니까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선생님이 나중에 교육청에 들어간다 이러면 교육청 메타버스를 하나 만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박스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가입해서 그 속에다가 막 질문 던지고 이래 놓으면 또 답변하고 가상에서 만나는 거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리라고 봐요. 예. 교육감 후보님하고 메타버스 하면서 만나면 참 좋겠네요. 그치? 예. 선생님한테 하지 못했던 얘기를 그냥 막 쏟아부으면 되겠어요. 네. 지금 쏟아부으셔도 돼요. 뭐 특별히 뭐 불편하거나 아니면 이런 거 해주셔요 해갖고 말씀해줄 친구들 있나요? 손 들어서 편하게 또 추가해서 막 궁금한 것들. 없어요? 그러면 학교 생활이 너무 만족한 건가? 혹시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 질문에 답해주신 우리 후보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참석해주신 우리 학생, 친구들도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거로써 유대경 후보님의 교육 정책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예, 제가 마무리 얘기를 좀 드리겠어요. 오늘 우리 안면 회장님 비롯해서 우리 봉대 친구들, 방곡 친구들 이래 와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방곡초등학교 입구에 이렇게 한 명 한 명 소중하게 써붙여놨잖아요. 돌비석을 새겼는데 사실 그 제가 했거든요. 그 학교를 드나드는 친구들을 혹은 선생님들을 혹은 학부모님들을 한 명 한 명 소중하게 여기자 하는 의미에서 돌비석을 이래 세워놨는데 선생님이 갖고 있는 꿈은 뭐냐면 강원 교육이 좀 제대로 잘 돼가지고 우리 학부모님들, 도민들이 신뢰하는, 만족하는 그런 감동의 희망터가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도 교사로서 자긍심 느끼고 긍지 느끼고 그래서 사랑스러운 일터다 하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한편으로 여러분들은 학교에 가니 너무 좋아. 내 꿈을 키울 수 있는 곳이야. 내 소질을 키울 수 있는 곳이야. 그런 즐거운 배움터가 될 수 있도록 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학교 가면 뭔가 이렇게 신나고 재미있고 즐겁고 그러면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